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핵 추진 잠수함은 국내 건조를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조선 기술로 잠수함 선체 부분은 제작 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핵심 기술인 핵잠용 소형 모듈 원자로에 있어선 우리 군의 개발 수준은 아직 실험실 단계에 불과합니다. 결국 미국산 원자로 수입 또는 기술 이전이 대안일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군사용 해군 원자로는 단순한 설계 능력을 넘어서 매우 민감하고 전략적 가치가 높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미국이 동맹국에게도 쉽게 이전하지 않는 분야이고요. 핵잠 연료를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숙제입니다. 미국은 원자력법에 따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호주처럼 별도 협정을 통해 연료를 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미국 의회에서 특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호주가 오커스를 할 때를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그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 법상에 거기 91조가 있는데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팩트시트에 건조 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만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끝까지 미국 내 건조를 고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체를 미국이 원자로 구역을 제작하고 미국에서 최종 결합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는 물론 최초의 국산 핵 추진 잠수함이 갖는 전략적 상징성이나 기술 확보 효과는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투자 한도를 연 200억 달러로 제한한 점을 이번 관세 협상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사업 진척 정도와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200억 달러를 꼭 채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합의한 일본에는 없는 조건으로 전체 투자금 조달 기한도 일본과 다릅니다. 일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야 하는 반면 우리는 2,000억 달러를 10년여에 걸쳐 투자하되 트럼프 대통령 임기까지 전체 투자처와 금액을 정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2029년 1월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약정만 하고 실제 자금을 그때까지 납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 배분 면에서도 일본보다 조금 더 낮다는 평가입니다. 원리금 상환 이전 5대5, 그 이후부터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20년 안에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리금 회수 과정에서도 가산금리를 일본보다 0.3%포인트 더 높여 회수 속도가 더 빠를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 일단 기준금리가 20년 국채금리여서요. 일본에 적용되는 단기금리보다도 일단 기준 수익률이 더 높고요. 한미 간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불안 시 투자금의 조달 액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미국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는 문구는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게 될 투자위원회와 달리 김정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위원회의 구성을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나눌지도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정부는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자동차 관세의 소급 적용 시점이 이달 1일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양국 간 이해가 일치된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경쟁 상대인 일본 자동차 관세가 이미 지난 9월 15%로 낮아진 상태에서 이 관세 부담을 견뎌야 했던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며 반색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 3분기 관세 비용만 각각 1조 8,212억 원과 1조 2,340억 원을 물었습니다. 반도체 업계도 주요 경쟁 상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받기로 한 데 대해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합의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품목 관세율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문구 자체도 국가가 특정되지 않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 관세는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으며 우려를 덜어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복제약은 원조약과 똑같은 제네릭의 경우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유사하게 만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현재 한국에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 중인데 이 업계에선 바이오시밀러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이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한미 양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게 보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미국 컨텐츠 공급자들은 국내 인터넷망에 엄청난 트래픽을 일으키면서도 비용은 분담하지 않아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시장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나 불공정 행위를 막는 규제도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들이 타깃이 된다며 미 의회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동등대우 원칙의 표현이며 이 원칙에 따라 개별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했지만 디지털 분야에서 새로운 입법이나 규제를 하는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팩트시트엔 또 위치정보와 개인정보 등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정부가 내년 2월 이후로 심의를 보류해 놓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과 정부가 승인을 압박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거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협상 카드들과 연계되면서 좀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 좀 됐죠. 현재 미국의 자동차 회사별로 5만 대까지는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기준도 통과한 걸로 인정했는데 이 상한선도 철폐됐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연간 수입량이 4만 7천 대 수준에 불과해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지만 미국 농업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지연을 해소하고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SBS 홍효지입니다. 민주당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곳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같은 조선과 안보 분야 성과도 추켜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론적 합의에 그친 구체성이 결여된 협정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습니다. 팩트시트 발표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많다며 재정 부담이 더 커졌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250억 달러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33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은 막대한 안보 분야 비용 부담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팩트시트 발표 직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대미 투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이행을 책임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정부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수 있고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 여부 등 팩트시트 발표 후속 조치를 놓고 여야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